안녕하세요. 전준희입니다. 오늘 윤다미 감독님과 함께 남매 여름밤이라고 할 뻔했네요. 파라다이스 이즈 버닝 GV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장하면서 박수 쳐주시는 관객분들은 처음 봤어요, 사실. 감독님 지금 앉으면 박수를 쳐주셨는데. 네, 먼저 일단은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제가 파라다이스 이즈 버닝 그 이야기를 짧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스웨덴 감독 미카 구스타프슨의 장편 극영화 데뷔작이고요. 그 전에는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해오는 감독입니다. 국내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그 원제가 실바나인데 국내에서는 스웨덴의 걸크러쉬 실바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 본인을 강인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시선 때문에 고민하는 실바나라는 뮤지션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담아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이제 평단의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극영화 작업을 이제 나온 게 이제 오늘 파라다이스 이즈 버닝이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봤을 때 구스타프슨 감독이 주로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에서도 음악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도 되게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이 감독 자체가 개인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사회적 비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 카메라 셔터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자꾸 집중이 헤쳐지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네, 성장을 응원하게 되는 이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시면은 이제 아셨겠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스웨덴 영화를 접할 일이 많지가 않은데 최근 슬픔의 삼각형을 만든 이제 루벤 웨스틀론드 감독이나 뭐 로이 안데르손 그리고 루카스 모디슨 감독 등이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로이 안데르손의 스웨덴 러브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면 배우님은 혹시 평상시에 어떤 영화들을 좀 주로 즐겨 보시는지 그리고 성장 영화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감독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남매 여름밤이 떠오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저를 닮았다고 저를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고 또 너무나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상상 안 해본 어떤 풍경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되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아 이런 거를 표현하는 점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유로 남매 여름밤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대부분 제가 사랑하는 영화라고 하는 영화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안에서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 성장하는 순간의 그 변화와 뭔가 그 빛나는 그 느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붙잡아서 이렇게 가두어 놓고 영원하게 만드는 게 영화의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객이라서 성장 영화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첫째 로라 역할을 보면서 좀 배우님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어떨 때는 로라가 이제 되게 다정하고 이제 자매들을 챙기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이제 뭐 그냥 진짜 급하게 물건을 훔칠 것 같기도 하고 뭐 마트에서도 그렇고 막 그런 비행들을 막 저지르잖아요. 근데 배우님이 그런 게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울리고 싶어요. 선악이 되게 공존하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영화가 반가웠던 게 이전까지 저는 이제 성장 영화라는 걸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20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떤
떠오르는 성장 영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뭐 400번의 부탁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대 중후반 지나면서부터 뭐 걸후드, 시스터후드라고 하는 이제 그 소녀들의 성장 이야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접하면서 반가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랬는데 이 영화도 이제 시스터후드라는 어떤 이제 홍보 문구도 있고 사실은 좀 그렇게 표방되는 이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가웠던 게 그 배우님이 이제 그 뮤지션 정준임님과 이제 같이 이제 언론 인터뷰 하신 걸 보면서 그 기사 제목이 시스터후드 해서 전순이 정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스터후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뭐 차일드후드, 보이후드 이런 거는 그냥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시스터후드는 어떤 사상이나 이제 목표를 같이 하는 어떤 자매 이런 거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이 같이 응원하고 좀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배우님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이런 꼭 비슷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자매를 경험한 그런 일화들이 있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진짜 그렇네요. 보이우드, 차일드우드랑 갑자기 너무 뭐랄까 하나로 묶여야 되는 단어로 보이는데 뜻이 갑자기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시스터후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연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로라를 보고 저를 떠올려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혼자 좀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미라랑 스테피는 되게 닮아 보이는데 로라만 약간 다르게 생겨서 언니가 맞는지도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기도 했고 이야기가 샜는데요. 아니 저는 뭔가 이부 자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저는 그래서 어떤 뭔가 시설에서 만났다든지 꼭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로라를 보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지나간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되게 많았는데요. 가장 크게 떠올렸던 거는 로라가 되게 언니라는 이유로 강인한 척을 많이 하고 뭐랄까 동생들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저지르지 못했을 만한 것들을 망설임 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언니로 태어나면 주어지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의 언니들은 공감을 하는데요. 뭔가 언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만은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어느샌가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된 건진 몰라도. 근데 로라가 그 다른 집 여자를 만나면서 성함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 여자분을 만나면서 또 로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낯선 감정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것이고 그 감정과 그 감정이 남기는 어떤 파장 같은 거는 아무리 살을 부딪히고 사는 나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자매라고 해도 그것까지 공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개개인한테 한 번씩은 살다 보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게 꼭 사랑이건 뭐건 간에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그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거나 다른 모든 것보다 이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순간이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매들은 거기서 너무 단절을 느끼는 거죠. 갑자기 서운해지고 너무 야속해지고 근데 그런 경험을 저도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집에를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자주 못 갔는데 제가 완전 성인이 돼서 한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저는 제 방을 가지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방을 같이 쓰고 같이 자던 관계였어서 제가 집에 안 오면 너무 허전한 거죠, 동생이. 그러면 서운한 건데 약간 화를 내요. 왜 집에 왜 안 와? 막 그러면서 뭔가 내 건데 막 써도 된다는 식으로 굴고 막 근데 그게 되게 서운함의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동생이 처음 연애했을 때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너한테 가까운 사람이 생긴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미라가 처음에는 자기 서운함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 뭐 상관없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터지는 게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언니의 힘든 거나 그런 거를 또 동생들 입장에서는 같이 하고 싶겠죠. 언니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맡겨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근데 로라는 또 언니로서 동생들이 그걸 몰랐으면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얘네들이 내가 해결했다는 걸 알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로라의 마음들이 너무 이해할 수 있었고, 근데 그걸 혼자 감내하느라고 동생들이랑 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동생들이 각자 느끼는 서운함 같은 것들도 저도 지난 뭔가 청소년기 이런 시절에 겪어봤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각자의 캐릭터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이제 세 자매가 같이 있어도 로라가 이제 혼자 약간 울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뭔가 심란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 이렇게 포착되잖아요. 아, 그때 뭔가 어쨌든 로라에게 더 마음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큰 무게를 이제 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만약에 이제 동생이 그렇게 맡고 있으면은 배우님도 가서 이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몸부터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길 것 같아도 뛰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언니의 약간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떠올린 친구와 했던 대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창 한 20대 초반인가? 이제 제 동생이 10대 후반이니까 저는 마치 엄마보다도 더 엄마처럼, 이 친구들은 엄마가 없으니까 로라가 그걸 해줘야지만 저는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엄마인 것처럼 저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동생이 걱정이 돼서. 동생의 앞날이 막 걱정이 돼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친구가 여동생이 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너는 안 그래? 나는 준이 걱정에 잠이 안 온다.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 또 그걸 싫어하니까 해주려는 티도 내면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막 난 너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겠다 했더니 자기는 그게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너도 그랬어?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너랑 나는 태어나 보니까 언니가 없었잖아. 그래서 언니가 갖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언니가 되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걔네는 태어나자마자 언니가 있었다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별로 언니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언니가 없었던 나는 왜 언니의 존재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지? 약간 그렇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자매도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나다 보니까 이제 16살, 12살, 또 스태피는 아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터울들을 감독이 이제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좀 이제 질문을 앞당긴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저는 초인종 소리가 이제 딱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 자매의 즐거운 모습들이 비춰지긴 하는데 약간의 불안감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때 과연 그 여자가 와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을지, 혹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이들이 이별을 하게 될지, 혹은 또 그렇다면 세 자매는 과연 어떤 식으로의 성장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궁금함이 들기도 했는데 배우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영화의 중반까지 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잘 안 될 정도로 이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뭐랄까,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인달까?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로라도 뭔가를 실수할 것 같고, 계속해서 불안해서 너무 마음 졸이면서 봤었는데, 그거랑 대비해서 결말까지 갔을 때는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왜냐면 스테피는 뭐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로라랑 미라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약간은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로라랑 미라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방법을 도출해냈잖아요. 언니한테 내 속을 진짜 꺼내 보이는 방법을 결국엔 미루다가 알았고, 그리고 로라도 그렇게 자기의 뭔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어졌고,
근데 그게 한 번 열면 그 다음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한 번 찾아내고 나면 이제는 더 끈끈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서로의 자매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은 생기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파라다이스 이즈 버닝이니까 낙원이 이제 불타고 있다 이런 뭐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도 이제 성장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글도 이제 성장 영화를 테마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항상 영화의 엔딩이 고심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를 그럼 보여줘야 될까? 어디까지 성장을 했을 때 나도 납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비약으로 느껴지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감독님도 아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서 되게 불친절한 서사들이 많잖아요. 옆집 관계도 이제 좀 약간 모호하게 그려지고 그 한나와의 이제 로라와의 관계도 좀 모호하고 그 한나가 왜 남편이랑 이제 이혼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도 모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 감독의 어떤 이제 비하인드를 봤을 때 이 배우들을 거의 한 1년 6개월 걸쳐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전문 배우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진짜 그냥 흑친 길거리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뭐 지하철역, 뭐 마트 앞에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데리고 와서 한 몇 개월만 이제 뭐 주짓수도 같이 하고 막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화 연출을 했는데 그랬을 때 이 감독이 이 캐릭터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혹 이들이 이제 뭐 흩어지게 되든 혹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든 어쨌든 진짜 이겨낼 힘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영화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좀 저도 안도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근데 그게 어쩌면 이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전에 끝났는지 후에 끝났는지라든지 어떤 과정을 지나서 뭔가 성장을 할 만한 과정을 지나왔다. 그래서 그게 납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남매 여름밤도 너무 좋았는데 이 연출자가 아니면 작가가 이 인물들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가 이들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예상할 수 있게 그 전에 그 캐릭터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이 얘를 안다고 생각이 좀 들면 그때는 이제 그 나중을 보여주지 않아도 조금 예측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서 그 캐릭터들 연기 자체가 그리고 당위성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연기가 저는 막 서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보다 진짜 그냥 연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걸 보는 어떤 재미로 영화를 좀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한나랑 그 로라랑 어떤 시내 아파트에 들어가서 LP판을 틀어놓고 음악이 오수지 그 음악이 나오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동작이 너무 그냥 뭔가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 진짜 이 남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연기 연출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 로라라는 배우 자체를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혹시 그런 좀 인상적인 어떤 연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전 솔직히 로라의 얼굴에는 그냥 되게 초반에 학교에 세제 훔치러 들어갈 때 머리 이렇게 갑자기 묶잖아요. 그럴 때 약간 하고 이렇게 반한 것 같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그 미라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면서 신발 그 언니 이제 내 거라고 했던 하얀 구두를 던지잖아요. 근데 던지고 나서 다시 주우러 가잖아요, 같이. 근데 그때의 뭔가 연기가
전문 배우가 아닌데 그러면 주우러 갈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사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짓을 저질러야만 사과라고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를 안 던졌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자매나 여자 친구들이 조금, 이건 저의 편견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있었던 일을 우리 이제 그만 그러지 말고 화해하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때 뭔가 더 세게 나갔다가 어이구 하고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사과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매가 화해하는 거랑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때 미라랑 로라의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신발도 막 값비싸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굽도 부러졌잖아요. 막 근데 그걸 주우니까 마음이 약간 저릿한 게, 그 로라가 또 거기서 약간 그 울컥한 딱 그 얼굴이 좀 약간 사무친다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이 되게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성장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라 같은 경우에는 첫 승리를 하고 스테피는 유치가 빠지고, 그러니까 로라의 어떤 행동은 좀 의견이 다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로라가 첫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선망이든 동경이든 좀 좋아한 것 같다. 왜냐면 로라가 이제 초반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한나라는 여자를 되게 좀 사랑했던 것 같다라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통들이 이제 인물들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성장통을 딱 맞이한 순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근데 한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어른이 너무 고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랑 그렇게 붙어 지내지를 못해서 그래서 더 그 언니라는 캐릭터성이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나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그 역할을 막 진짜 나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매달릴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도 같은데, 그래서 아마 로라한테는 그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립고 너무 고팠을 것 같아서 그 감정이 어쩌면 되게 당연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자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생각해보니까 여자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 깨우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에 나왔던 생리도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리는 보통 누군가한테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엄마건 언니건, 저는 면도하거나 그런 것도 전 언니가 없으니까 사촌 언니한테 처음 뭔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 그냥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채게 되는 그것도 어쨌든 나보다 조금 먼저 산 여자한테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어떻게 말하면 자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여자가 없이 성장해서 성인 여성이 되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랑과 생리와 치아가 빠지는 거, 이런 부분을 딱 이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이로 지정한 게 되게 똑똑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의 성장통은 저는 되게 남한테 맞춰지는 게 저의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서 성인이 다 되고 나서 처음 사춘기를 겪었는데, 나에 대해서 처음 궁금해진 게 성인이 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모르겠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맥도날드 24시간 맥도날드에서 막 밤을 새면서
울고 막 일기 쓰고 이러면서 친구랑 그 사춘기를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저는 여자인 친구가 있었네요. 혼자서 이겨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시스터후드라는 말이 왜 요새 또 자주 보이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그 어떤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좀 변화가 더 이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이들이 진짜 누군가의 도움을 저 역시도 그랬고 이렇지 않고서는 뭔가 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대라는 게 이런 표현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춘기 시절에 방에서 링킨파크 음악을 엄청 들었었어요. 방문을 뭔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네요. 아니 상징성은 없었어요. 그냥 나 화났다를 항상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성장통도 되게 기억에 남지만 최근 이제 남매 여름밤을 찍고 나서 그때 또 한 번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어떤 거를 다 이제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오는 것을 이제 다시 어떻게 채울까? 이때 이게 물론 이제 이 지나간 시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유효한 성장이라는 테마가 우리가 앞으로 진짜 어떤 식으로 이걸 경험을 하게 될까라는 물음을 또 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늑대 티셔츠가 그 홍보사에서 주신 건데요. 그 영화 속 늑대 티는 아니고 비슷한 이제 늑대 세 마리 그 세 자매를 이제 상징을 한 거고 그 약간 억지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굿즈 패키지 때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굿즈 패키지가 또 있겠죠. 아무튼 네 모르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뭔가 그 예전 느낌의 어떤 프린팅이어가지고 뭔가 MTV 느낌. 저는 같이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저 아니 혼자 그러니까 저 입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뻘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입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전달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오픈 채팅방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도 감독님이 이제 극영화를 연출하면서 실험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영화 속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랑 그 고양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아마 환상일 수도 있지만 골목에서 잠깐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 친구나 이제 춤을 추면서 카메라를 보는 정면으로 딱 바라보는 장면이 2번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연출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각자 이제 그 첫 장편 영화를 하면서 각자의 어떤 포부나 이제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 시절이나 이 시기를 잘 담는 것도 되게 목표로 하겠지만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 영화만이 갖는 어떤 특색을 좀 갖고 싶다라는 감독님의 어떤 의도였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유효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실물을 보게 되는 환상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진짜 잠깐 이상한 생각이 스쳤는데요. 약간 한나가 위험한 사람인가? 그래서 막 동네에 있는 누군가를 막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막 여기까지 상상이 가가지고 더 막 불안감이 너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봤던 작품이었잖아요. 그림이. 그게 뭔가 갑자기 사람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것 자체가 주는 어떤 감각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잘 못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 알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고 싶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되는 관계이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그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게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도 메이킹북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촬영 감독님 인터뷰를 보는데 감독님께서는 나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보고 싶은 시도로 익숙하지 않은 어떤 앵글을 찍었는데
그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냐 라는 질문에 바라는 거 없다. 그냥 그거를 보고 뭔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바라본 그 여자가 보였던 그 룩 자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풀어낼 순 없더라도 그걸 보고 내가 아무 기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도 관객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연출자의 말을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이 씬만 빼고 다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 어떤 그런 집착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면들이 생기면서 약간의 작은 파동이나 충격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딱 보는 거는 사실 영화에서는 금기시돼 있는 어떤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딱 관객 저도 이제 보면서 딱 그 순간에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딱 몰입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더 에너제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그 명화 속에 이제 어떤 명화와 같이 이제 딱 나왔을 때도 약간 이게 사실인지 환상인지 조금 모호한 그런 걸로 또 다시 이제 약간 레이어가 더 생기는 인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시대 배경이 되게 헷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요새라면 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뭐 SNS를 하거나 뭐 다 그냥 모여 있어도 아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또 다른 게 스웨덴의 어떤 자연 풍경, 그러니까 이들이 비행을 일삼아도 진짜 다른 사람의 집이라든지 자연 속에서 뭔가 늑대 흉내를 내면서 막 춤을 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무리 스웨덴이라고 하지만은 일상적인 풍경은 아닐 것이다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거의 배경인가? 또 LP 플레이어나 이런 것도 좀 예전의 어떤 복고적인 감각을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이게 꼭 과거를 이렇게 재현을 한다라기보다 좀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약간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대 감독들에게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영화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관계성이 너무 변하고 했는데 이거를 정말 보여주는 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이 정말 잘 담길까 그 정서가 그런 질문이 있어서 배우님은 이런 어떤 독보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자연 풍경들 그런 것들을 또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의 집인데도 되게 편안하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이 영화를 불안한 마음보다는 한국이었으면 되게 약간 음지에서 이들이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 어울리는 풍경들이 되게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공간적인 배경 자체는 그렇죠. 아마도 제가 불안함을 느낀 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제목처럼 낙원같이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저렇게 모여서 놀았다면 배경 자체가 낙원 같은 곳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서사와 영화를 받아들이려면 그 문화권과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고 낯선 게 뭔지를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라 애들은 저렇게 방학 때 다 같이 모여서 남의 집 들어가서 노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 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집들이 다 너무 막 기가 크고 막 수영장도 있고 문도 막 열어놓고 다니고 이래서 방학 때는 공용으로 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듣고서야 생각한 게 어쩌면 그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모르게 만든 점이 의도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나이대 이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그렇게 남일처럼만 느끼길 바라진 않았을 거잖아요, 감독이. 그러면 보는 관객의 나이대가 어떻든 간에 나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점은 되게 유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설에 나오는 영화 뭐죠? 헤어질 결심에서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 스마트폰의 사용을. 근데 저는 영화의 생명력이 되게 길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또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슬퍼요. 뭔가 예전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그렇게까지 풍경이 막 완전 생판 달라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발전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물건이 달라지는 게 그 텀이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생명이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슬프긴 합니다. 그냥 이 영화를 보고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오픈 채팅방에도 뭐 아무도 모른다라든지 뭐 우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이제 성장 영화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정말 저는 이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데 딱 이 시대의 어떤 지금 군상을 다룬 작품을 내가 본 적이 있나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담아야 할지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영화에서 또 남자 캐릭터가 이제 옆집 아저씨 빼고는 저는 그 기억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파티를 하거나 어쨌든 비행을 하거나 해도 청소년이라든지 그 남자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마련인데 되게 이제 진짜 무슨 여성 그 부족같이 이렇게 구성된 어떤 걸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약간의 진짜 좀 만들어진 세계관 같다라는 그 인상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음악도 막 일렉트로닉한 음악이 이렇게 강렬하게 나오면서 막 부족의 족장 같은 막 이렇게 뭐 피 의식을 치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현실을 담으려는 시도라기보다 그냥 상징적인 어떤 메타포들이 되게 많은 영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우들 연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딱 영화 보고 나서 필모그래피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왜냐면 그 로라 캐릭터 자체도 혀에 이제 피어싱을 하고 이제 막 문신 이렇게 입고 했을 때 이게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그 엄마 캐릭터가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런 배우를 어떻게 찾아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캐스팅 과정 거의 그 배우를 진짜 1년 만에 이제 다시 그냥 처음에 길에서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이 만약에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배우들의 이 정말 그 탄탄한 연기, 어떤 그 날것의 연기가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항상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단순히 비전문 배우라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배우라는 직업이 없어져야겠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저는 이 비전문 배우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더 그걸 사실 많이 묻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1년 만에 만난 이야기가 너무 판타지 같더라고요. 예, 원래 그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글을 준비하고 풀이를 하시던 남자 스태프분이 계셨는데 아마 30, 40대 배우라고 했나요? 근데 이 얼굴이 약간 알려진 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로라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어떤 친구를 지나가다 길에서 마주쳤는데 감독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지금 여기에 로라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여자애가 있는데 네가 빨리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가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라 했더니 나 30, 40대 되는 알려진 얼굴 아저씨가 어린 10대 여자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면 너 같으면 주고 싶겠냐,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냐. 그래서 이 여자애를 놓친 거예요, 감독님이 왔을 때. 근데 그 여자를 1년 만에 그 남자분이랑 같이 감독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목소리를 듣고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그 여자애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뭔가 막 되게 운명처럼 느껴지고 아마도 그 감독님도 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근데 특히나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어린 배우들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이 배우의 연기를 연출할 감독이 이 배우를 얼마나 믿고 기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믿고 기대하고 사랑하는지. 그게 배우가 가진 능력치보다 더 많은 거를 끌어낼 수 있는 코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아역 배우랑 작업을 할 때 그거 궁금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연기랑 전혀 다른 감정 연기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감독님이 이제 없으시지만 아마도 감독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순간에 얘가 되게 짜증을 내겠지. 그러니까 동주 역을 한 이제 승준이가 이렇게 깨우면 짜증을 내겠지 했는데 또 그냥 배시시 웃어버리는 순간들이나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전혀 의외의 것이 이렇게 딱 영화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상담 영화이기도 하고 아역 배우들하고 작업을 할 때의 이런 또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경험들이 또 이런 그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끌어내는데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됐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궁금하긴 해요. 뭔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른 게 나왔을 때 반갑나요? 아니면 다시 그 내가 예상했던 거기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먼저인가요? 저는 일단 반가운데, 근데 그 다른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다 그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어떤 감독님은 그냥 내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이 그럼요. 막 연기 보여주시는 감독님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막 이걸 언제 기다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감독님들도 있고, 이제 뭐 저는 그냥 이런 의외의 순간들이 영화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영화에 되게 의연적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이제 되게 재밌다 이런 이제 시기라서 이게 뭔가 다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주울지 버릴지 선택하는 게 감독이라는 점에서 항상 모든 현장의 감독님이 되게 외로워 보여요. 뭐 제가 다른 영화 집을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외로운 근데 배우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카메라 앞에 사실은 어쨌든 감독도 그렇지만 딱 카메라 앞에 딱 그 남겨지는 순간 오롯이 딱 짊어지고 다 이제 스태프들이 진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필연적으로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한테 감독님이 있죠. 근데 감독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농담입니다.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뭐 음악도 좋고 풍경도 뭐 이런 영화 이제 일주를 많이 했겠지만 저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 없었으면 사실은 되게 어떤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걸 해냈다라는 게 이 영화의 되게 강점이자 성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팅반에서 또 질문을 한번 그 질문이라기보다 감상평 중에 하나인데,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자매별로 다 다른 것도 이제 흥미로웠다. 그래서 로라는 이제 어른 여성을 택하고 미라는 또 그 옆집 아저씨 남성을 택하고 스테피는 또 또래 친구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흥미로웠다 하는데, 그러니까 스테피가 또 혼자 있을 때 그 어떤 청소년으로 보이는 그 여자가 이제 되게 괴롭히잖아요. 흙을 뭐 먹으라고 하고. 근데 또 와가지고 그 자매들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걸.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건가? 이렇게 각자만의 이제 비밀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걸 공유하는 순간 언니들이 되게 마음 아파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그 동생에게 공유를 못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각자의 이제 배려 같은 게 이제 이들을 좀 결속시키는 건가 하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럴 때 GV가 너무 좋은데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너무 좋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든 생각들이 너무 좋았고,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 모두도 나이대별로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가족의 모양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표현이 됐네요, 영화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뭐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관객들이 다양하지만 다 약간 시스터후드로 맺어진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결속력 이런 게 이제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다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의 이제 다음 작품도 그냥 궁금해지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또 할까? 근데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여성 캐릭터의 어떤 주체적인 면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함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근데 영화가 청소년 관람들과 누가 계셨어요? 아 몰랐어요. 근데 왜 청소년 저도 몰랐어요. 왜 청소년 관람들과 너무 폭력적인가 봐요. 아 남의 집에 들어갈까 봐 그런가? 다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왜 그렇지? 이거 그럼 하나 여쭤보고, 영화 속 첫 생리나 첫 이제 이빨을 뽑은 날의 의식처럼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했던 놀이나 장난이 있는지,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놀이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극장에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께서 제 인터뷰를 감사하게도 읽어주셨다고 일탈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답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있으세요? 저도 그 방구석 일렬에서 한번 나가서 얘기했는데 네. 제 일탈은 가족들 모르게 가출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랐어요. 돌아오니까. 왜냐면 저는 홈플러스에 있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게 제 일탈이었어요. 막 한 6시간 있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외출하고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일탈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이 캐릭터들이 되게 고독하고 처음에도 걔가 계속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저 그거 좀 궁금했어요. 왜 그걸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약간의 이 인물들이 또 약간 야생성을 띠는 인물들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제 그냥 식대로 하면은 좀 무리지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약간의 성장기에 어쩔 수 없는 고독함 같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도 정확한 어떤 의미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놀이나 의식 같은 것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저는 놀이나 의식보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좀 아까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맨날 뭐 제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 앞에 앞일에 대한 걱정을 할 걸 왜 이렇게 잊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렇게 뭔가 이제 어울릴만 하다라기보다 항상 어디 앉아서 뭐 얘기를 나누거나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화권이 다르거나 혹은 이 영화만의 이제 판타지성이 있겠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야생성이 부족한가 봐요. 이 어떤 부족의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대답에는 들개가 그 동네 아이들 같은 존재들처럼 보였다고. 그리고 청소년 관람들의 이유는 흡연과 대마초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배우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영화 속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저는 제 막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기보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30대이기도 하지만 앞에 어떤 것들을 내가 헤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시고 난 어떤 그 소감 같은 걸 나눠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나를 동일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관계성에서 뭐 감독님과 저는 어쩌면 나보다 더 후배인 사람을 바라볼 때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내가 아는 힘든 것들은 있는지도 몰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드시 꼭 자매고 저 나이여야만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저는 이 자매라는 이야기의 주제 자체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공감하기 쉬울 어쩌면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도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조금 뭐 저한테 되게 쉬운 일은 아님에도 GV를 오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관객으로서 스웨덴 영화를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영화를 소개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게 보람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같이 본 관객들이랑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특별한 자리처럼 여겨져서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극장에 걸린 영화도 많은데 이렇게 저희 GV 같이 보러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즈 버닝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갑자기 세상이나 너무 따뜻한 풍경인데요. 근데 지난주에 영화 개봉을 했다고. 아 그래요? 제가 요즘 극장을 좀 못 봐서 진짜 죄송해요. 진짜 맨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이제 배우님 항상 이제 작품으로 뵙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성장 영화가 이제 되게 보편적인 그리고 엄청 넓은 범위이잖아요. 근데 요새 또 이런 영화들을 만나보기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영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와 이 영화를 좀 즐겨보셨으면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